안녕하세요. 티묵입니다. 한국에서도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역대 최고치, 신규 발생, 얼마 만에 신규 발생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는데요. 많은 여러분들 스스로 조심하시는 거는 당연히 조심하실 테지만 그냥 바램으로써 모두 걸리지 마시고 목숨이 위험하지 않는 연령대라고 보통 알려져 있더라도 아직 어떤 후유증이 남을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밝혀진 바도 명확히 없기 때문에 모두 다 같이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이 시기를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020년 8월 둘째 주 이슈 하이라이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세 가지 이슈 준비해왔고요. 첫 번째는 한 기업이 다 해줄 때는 편했다, 그죠?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에서 이제 국가주도 디지털 화폐 실험이 시작이 됩니다. 그냥 화폐 아니고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왔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마 그렇게 되겠어 싶었던 게 이제 진짜로 벌어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출발해 볼까요? 한 기업이 다 해줄 때는 편했다, 그죠? 어느 순간부터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아주 거대한 소수의 기업이 수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았나요? 해외든 국내든 말이죠. 하나의 플랫폼 기업이 수많은 서비스를 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그 플랫폼에서 검색하고 놀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다른 기업들은 수수료가 비싸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 플랫폼과 연계해서 장사를 해야 합니다. 그 플랫폼을 통해서 장사를 해야 사람들이 그 안에서 검색을 우리 걸 해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게 되고 심지어 많은 돈으로 수많은 사업에서 누구보다 저렴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경쟁자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경쟁자가 등장할 수 없도록 시장에서 저렴한 상품과 좋은 서비스로 맹위를 떨치게 되고 그 다음 경쟁자가 없는 시장에서 높은 수수료를 받을 가능성도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랑 이제 경쟁하는 게 아니니까 어차피 사람들은 우리 플랫폼에서 장사해야 되고 또 우리 플랫폼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골라야 되니까 수수료를 아무리 올려도 이 소비자들과 판매자들 모두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수수료를 내면서 장사를 하고 상품을 사야 하는 시장이 이 거대 기업에 의해서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독점 또는 과점의 형성 과정입니다. 또는 독점 그 자체이기도 하죠. 이렇게 돼버리고 나면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강제로 박탈당하고 심지어 최종적으로는 비싼 가격에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국민을 이렇게 만들 가능성이 높은 독점 또는 과점 합쳐서 독과점을 막고자 하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된 법이 이제 반독점법 이런 게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 기업이 제일 좋고 싸니까 쓰는 거야 라고 할 뿐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과도하게 싸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업을 가만히 두는 것이 이런 시장의 패착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에서는 초대형 IT 기업, IT 공룡 기업이라고도 하는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독점 의혹에 대한 조사를 하기도 하는 것인데요. 너희들 시장 다 차지했다고 가격 니들 맘대로 하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묻는 것과 같고 경쟁 기업 못 나오게 찍어 누르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걸 조사를 하는 거죠. 이 외에도 기업들 중에서 직접적으로 이 독점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기업이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독점 문제가 슬슬 불거지고 있다는 것이니 알아두면 좋겠죠. 자,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마켓,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의 종류에 따라서 폰에서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기 위해 사용하는 곳이 G플레이 또는 A스토어는 수수료를 30%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마켓에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하고 그리고 그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게임 아이템을 사거나 광고를 없애거나 추가적인 프라임 구독을 하든지 어떤 결제를 추가적으로 하든지 등등 어떤 결제가 일어나게 하고 싶다면 30%의 수수료를 그 마켓에 줘야 합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떼야 하기 때문에 다른 결제 과정을 따르도록 할 수가 없고 오로지 이 G플레이 A스토어에서 제공하는 결제 과정을 따라야만 하는 거죠. 수수료가 지불되는 이들 G플레이 또는 A스토어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 이에 따라서 똑같은 서비스여도 우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결제할 때는 뭐 1,000원일 수 있는 상품이 어플리케이션 마켓을 통해서 다운로드한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결제를 하게 되면은 1,300원 이런 식으로 수수료가 더 붙은 상태로 결제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 서비스를 만든 회사는 똑같은 가격을 받고 있더라도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 이 기업이 만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이 마켓 것이 아니라 이렇게 통해서 결제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어플리케이션 내에 자신들만의 결제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결제하도록 유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결제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다음에 G플레이 또는 A스토어에 등록한다면 반대로 또는 등록한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다른 결제 시스템을 고유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바꿔놓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들 마켓에서 삭제가 되어버립니다. 니들 퇴출? 이러면서 삭제가 되어버려요. 누구나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면 사용하는 그 마켓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다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고객들의 선택권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020년 8월 2주차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약 3억 명 정도가 사용하는 게임 포트나이트의 모바일 버전인 포트나이트 모바일은 한순간에 유명한 G플레이와 A스토어라는 양대 마켓에서 삭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의 제작사인 에픽게임즈는 마켓의 30%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것에 반발을 해가지고 이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다른 결제 시스템을 어플리케이션 안에다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양대 마켓에서 바로 규칙 위반, 규정 위반으로 삭제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마켓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게임 서비스 제공업체라고도 손가락질하며 볼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이 마켓이라는 것 자체가 독점하고 있었기에 드러내지 못했던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애당초 자신들만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 자체가 기존 30% 수수료 정책이 부당하다고 여기기 때문이고 마켓과의 전면전이 당연히 예상되는 행동이었던 바 이 에픽게임즈라는 회사는 자신들의 게임 어플리케이션이 양대 마켓에서 삭제되자 곧장 준비돼 있었던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도 최근 IT 공룡 기업들이 반독점 조사를 받는 타이밍을 노린 것 아닌가 싶은 수준이었죠. 자, 그래서 A스토어를 만든 A사가 예전에 1984년에 내놓았던 를 무너뜨린다라는 의미에서 내놓았던 기념비적인 광고를 패러디한 영상을 이 에픽게임즈라는 회사가 업로드하게 되는데요. 그 업로드한 영상의 내용은 뭐냐면 자신들의 게임 캐릭터가 이 패러디한 광고 중에 A사를 대표하는 모양을 망치로 부수는 것으로 이제는 A사가 독재를 부수는 입장이 아니라 A사 너희들이 바로 너희들이 말하던 독재자다라는 컨셉으로 영상을 업로드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황으로 볼 때 이미 에픽게임즈는 이 A사가 누리고 있는 독점에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덤볐다라는 인상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어서 에픽게임즈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A사를 제소했는데요. 당연히 독점을 통해 부당한 힘을 휘두르고 있다. 이 A사가 라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너희는 독재자이고 독점자이다 라고 30%의 수수료를 강제되는 모든 행위로부터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자, 독점이라는 관점에서 문제 제기 듣다 보니까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 모두 어느새 소수의 IT 기업이 제공하는 수많은 서비스로 다른 기업들은 돌아볼 이유가 없는 삶을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 이면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제서야 조금씩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도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 시기에 맞춰서 가져와 봤습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과거 이야기를 떠올려 볼 수가 있는데요. 세상은 돌고 돈다는 재밌는 맥락을 짚을 수가 있는 에피소드인데요. 자, 우리는 과거 피처폰 시절에, 옛날 폰 시절에, 스마트폰 이전에 문자와 전화에 모두 건마다 분마다 돈을 지불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인터넷이 와이파이가 자리를 잡고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컴퓨터처럼 인터넷 연결도 되는데 왜 인터넷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고 하면 안 될까 하는 혁신적인 질문이 던져지게 됐죠. 그때 통신사는 끝까지 문자와 전화에 돈을 받으려고 하며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에 문제 제기를 하고 인터넷으로 전화를 하는 행위에 사사건건 태클을 걸어서 야, 저긴 정말 고루하다, 혁신을 해야 될 대상이다 라고 지적받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스마트폰 재밌는 점은 그 시기 혁신 기업으로서 스마트폰과 그것과 관련된 기술들을 들고 나왔던 기업들이 이제는 IT 공룡 기업이 되어서 거대한 플랫폼을 형성한 곳들이고 자신들은 이제 혁신하는 입장이 아니라 혁신 당해야 될 입장으로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모두가 그런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고 있는 곳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서비스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을 받는 위치에 서게 됐다는 점이 재미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국가 주도로 디지털 화폐 사용이 실현되는 국가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은 중국의 4대 은행인 공상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과 협력해서 법정 디지털 화폐 사용 실험을 대규모로 확장해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험에서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전자지갑을 설치를 하고 인출, 송금, 결제 등등을 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들으면 솔직히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의아함이 들 수도 있어요. 기존 은행, 폰뱅킹,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결제 및 이체랑 뭐가 다른지 싶은 점이죠. 디지털 화폐로 만들든 우리가 그냥 화폐를 쓰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체, 송금, 결제할 수 있는 거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차이점을 알아보고 남들과 얘기할 때 야, 그거 요렇게 다른 거야, 되게 중요한 거야 라고 이해하기 위해서 이때 실제로 이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한번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법정 디지털 화폐와 디지털 화폐의 차이점을 실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화폐인 경우, 법정 화폐인 경우 나의 돈은 은행에 있습니다. 은행에. 우리 보관을 해놨겠죠. 아니면 증권사나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지갑 안에 있을 거예요. 실물로 존재한다라는 게 아주 큰 차이점이죠. 왜냐하면 국가에서 법정화폐라는 것을 만들 때 실제로 실물로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낸 거고, 엄청난 위조방지 기술이 들어간 종이로, 지폐로 이것만이 법정화폐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서 법에서 정하는 이라는 뜻으로 이름이 붙었다라고 생각하면 편하기 때문이에요. 즉, 이 종이 실물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화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보는 자기 계좌 내의 숫자는 이 지폐가 어딘가 실존하고 있고, 지갑이든 통장이든 어느 증권사 계좌든 실존하고 있고, 그것을 세어서 말 그대로 표시를 해주는 역할일 뿐입니다. 단순한 숫자일 뿐이에요. 이 스마트폰에 표시되고 있는 건. 따라서 실물 지폐가 실제로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금융사 서버나 어플리케이션을 조작해서 내가 이 스마트폰이나 이 스마트폰과 연결된 어떤 서버를 조작해서 전산상의 숫자를 조금 바꾼다고 한들, 사실 그 실물 지폐는 은행 금고에 있든 내 지갑에 있든 물리적으로 가만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정 디지털 화폐라는 것은 실물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알고 있는 그 실제 지폐가 생산조차, 조폐조차 되지 않고 오로지 전산상으로 국가가 은행한테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로 전산으로 발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정 디지털 화폐를 내가 보유한다는 말이 은행 또는 증권사 같은 금융기관에 실제로 지폐, 실물 지폐가 보관되어 있다는 말이 되지 않고
정말로 전자정보, 즉 데이터로만 암호화가 돼 있겠죠. 암호화된 데이터로만 존재하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디지털 화폐는 만에 하나 보안이 뚫리고 위조가 된다라고 하면, 그 숫자가 정보가 위조가 된다라고 하면, 아니면 내 돈이 남의 돈이 된다든지 했을 때 정말로 내 수중에서 내 돈이라는 정보가 사라지거나 변조되거나 위조되거나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강도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서야 실물 지폐가 나한테서 떠날 수가 없는데, 전산상으로 정보만 있기 때문에 이 법정 디지털 화폐는 전산상인 조작이 결국은 전산상으로 강도를 당하는 것과 똑같게 된다라는 거죠. 진짜로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웬만해서는 여태까지 쉽사리 시도가 되지 않았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IT 보안 기술이 개발이 되고 위변조 방지 기술이 상승하면서 가장 크게는 스마트폰이라는 기기가 대중화되면서 이 스마트폰을 통해 생체 인식도 가능하고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인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2중, 3중 보안으로 멀티팩터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불어 블록체인이라는 분산화 기술을 통한 기존 법정 화폐에 대한 기술적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법정 디지털 화폐 도입 시기 이야기가 공론화되고 이렇게 시도하는 국가가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인터넷 없는 결제도 동시에 테스트 중이라는 겁니다. 물리적인 화폐와 같은 특징을 가질 것이다라는 건데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곧장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유한 자산, 즉 돈을 이용해 결제하거나 이체할 때 스마트폰이 갖는 원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그 돈을 스마트폰 어딘가 저장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스마트폰은 결국에는 그냥 인증기기로서의 역할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의 디지털 화폐 정보는 은행, 증권사 같은 금융기관에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는 돈을 누군가에게 보내거나 그 돈으로 물건과 서비스를 사고 싶을 때 나 이거 사기로 했어 라고 스마트폰을 통해 알리면, 정말로 네가 이거 사고 싶어서 돈을 쓰겠다, 돈 보내겠다라고 한 거 너 맞아? 라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금융기관이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지문을 통해서 인증하거나 상대가 발송한 메시지 속에 인증번호를 입력을 하죠. 그러면 스마트폰 주인이 갖고 있고 그 사람 맞고 그 주인만 알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는 기기로 사용하는 용도로, 인증하는 용도로 인증을 해주면 이제 결제나 송금이나 이체가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스마트폰은 인증기기로서만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지, 이 스마트폰 안에 실제로 돈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과정을 위해서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 인터넷을 통해 이 금융기관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결제나 이체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승인을 해줘야 이 사람 맞구나 라고 인정을 해줘야 금융기관에서 이체 처리를 해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인터넷 없이 송금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대체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인터넷 연결을 통해 결제 인증을 했다는 사실을 금융기관에 보내서 금융기관이 돈을 결제하거나 이체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 스마트폰의 디지털 화폐가 암호화된 데이터로 실제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 진짜 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암호화된 데이터 그 자체가 돈이고, 스마트폰이 결제 또는 송금하기로 하면 자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돈 데이터가 얼만데 이 데이터 일부를 너한테 전송하고 나한테는 삭제한다, 이렇게 하는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해당 스마트폰에서 디지털 화폐가 소진이 되고, 상점이나 식당 또는 상대 스마트폰은 이 디지털 화폐를 수신하게 되는 형태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인터넷이 진짜로 없이 디지털 화폐라는 정말 데이터가 스마트폰 안에 저장되고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능할까? 라는 실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말로 물리적으로 우리 전자기기 안에 보유하게 되는, 진짜 지폐를 가지고 있듯이 내 지갑에 보유하게 되는 화폐랑 상당히 성질이 비슷해질 수가 있을 거라서 굉장히 의미가 깊고 실험 자체가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기술적인 테스트 중이지만요. 인터넷이 필요한 경우가 조금 더 안전하다는 거죠. 항상 검증할 수 있고 인증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이슈입니다. 메가 트렌드를 읽어야 한다는 말은 경제금융 분야에서 종종 합니다. 아주 큰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를 결정하고 장시간 안 좋더라도 결국에는 투자 성공할 수 있는 큰 흐름을 우리가 탈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 생전에 눈에 보일 정도의 인류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자연환경 변화가 예상된다면 자연환경 변화도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신경 써야 하는 메가 트렌드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환경은 문명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국제결제은행도 그린스완을 언급했던 것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그린스완에 대해서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눌러주시면 블랙스완과 함께 그린스완의 설명까지 모두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종종 환경 이야기를 하면 누구나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두에 왜 환경에 관심을 갖는 게 경제 금융에서도 중요한지 붙이고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좀 환경이 환경학자들 이외에도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지구온난화라는 단어, 지구온난화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빙하,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얼음 거대 덩어리가 녹기 시작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아니, 강렬하게 표현해보죠. 녹기 시작한 게 아니라 없어지고 있습니다. 얼음은 언젠가 녹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생각해왔겠지만 빙하가 존재하는 곳은 현격한 평균 기온 변화가 있지 않고서야 그 얼음이 늘 다시 생성돼서 유지되는 온도이기 때문에 빙하가 여태껏 존재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 빙하가 늘 있던 곳조차 빙하가 녹는 것으로 지구온난화를 몸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린란드 들어보셨나요? 그린란드? 그린란드는 이름에서 주는 느낌과 달리 대륙빙하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광범위한 지역을 얼음이 덮고 있는데요. 이때 광범위한 지역이란 5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을 덮고 있어야 대륙빙하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언뜻 들어서는 5만 제곱킬로미터? 야, 이게 감도 안 오는데? 하는 크기죠. 참고로 대한민국의 면적이 약 10만 제곱킬로미터라고 하니까 단순하게 생각해서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을 얼음이 덮고 있으면 대륙빙하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대륙빙하라고 불린다는 건 당연히 대한민국의 절반보다 클 수도 있는데요. 지금 얘기하는 그린란드의 크기는 약 2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수준인데 단순하게 비교해도 대한민국의 20배 정도 되는 크기가 그린란드죠. 이 그린란드의 약 80% 정도가 얼음으로 뒤덮여 있어서 대륙빙하가 존재하고 있는 섬이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참 이름과 다르게 얼음이 엄청나게 존재하는 것이죠. 여기가 왜 그린란드인지 같은 얘기는 약간 여담이 되기 때문에 제가 라이브에서 풀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바로 이 그린란드 이곳에 있는 대륙빙하가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수준의 속도로 녹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보통은 따뜻한 바닷물에 닿아서 녹는 면이 존재하더라도 추운 기온으로 인해서 대륙빙하가 회복되는 양도 있게 되는데요. 따라서 다소간 대륙빙하가 녹더라도 지구온난화의 진행을 막아서 앞으로 지구온난화 문제를 개선하기만 한다면 계속 녹던 것이 다시 대륙빙하가 예전 수준으로 어느 정도는 회복하는 거를 노려볼 수도 있었던 선. 즉, 하지만 이제는 지구온난화의 정도가 점점 심해져서 지구온난화를 이제서부터 늦추더라도 이 대륙빙하 같은 경우는 원래대로 돌아올 수 없는 선, 돌아올 수 없는 강,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라는 긴장감 있는 발언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네이처지에 등록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녹는 그린란드의 대륙빙하는 매년 2,800억 톤이라고 하는데요. 이 물은 바다로 고스란히 흘러 들어가고 대표적으로는 해수면 상승이라는 지구 차원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겁니다. 물론 매년 1mm의 해수면이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고 이렇게 해수면이 상승했을 때는 대략 2100년쯤 낮은 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위협받는 상황이라서 일부는 전혀 와닿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다음 세대에서는 영향을 받는 수준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대략 미국 기준으로도 미국 인구의 40% 대략적으로 약 1억 3, 4천에서 5천만 명 수준이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대륙빙하가 녹는 속도가 심지어는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은 이 예상보다도 더 빠를 수도 있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원래의 기준도 2100년이었다라는 거예요. 해수면 얘기만 놓고 봐도
물론 해수면 상승만이 또 문제는 아닙니다. 지구온난화가 문자 그대로 수많은 기후변화를 가지고 온다라는 건데요. 이로 인해서 단순히 야 좀 덥네, 야 좀 춥네 하는 변화가 아니라 인류가 살 수 없을 정도로 더워지는 지역이 늘어나거나 물론 대륙빙하도 함께 녹게 될 거고요. 그동안 대비하지 않았던 폭우, 폭설 등의 100년 만에 한번 벌어질 일들이 점차 많이 벌어져서 문명 자체가 타격을 입는 등 또한 그리고 당장 안 와닿을 수도 있겠지만 벌어지게 되면 심각한 것 또 한 가지 뭐냐면 인간과 함께 살고 있어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동식물, 곤충계까지 일순간에 생태계 변화가 일어나거나 자연 자체가 적응하기 전에 절멸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구온난화라는 이름을 추상적으로만 보면 와닿지가 않을 수 있으니 추가하자면 지구는 대륙빙하가 가장 넓게 분포했었던 정말 옛날 시기 이후에 만 년에 걸쳐서야 온도가 4도가 올랐었는데요. 그리고 차츰차츰 정말 서서히 대륙빙하가 줄어들고 있었겠죠. 근데 지난 100년간, 즉 인류가 산업화라는 것을 시작하고 100년간 뿜어낸 이산화탄소와 여러 가지 환경 변화로 인해서 고작 100년 만에 1도의 온도 상승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욱더 빨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약 2도의 변화가 여기서 더 위로 일어나게 되면 지구 기준으로도 걷잡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엄청난 속도, 즉 한 세대 안에서 변화가 보일 정도의 수준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출발할 때도 언급을 했지만 이제 이것은 그냥 자연환경학자들, 과학자들의 이야기 이게 아니라 모든 국제기구 및 국가 차원에서 언급되고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가 트렌드, 즉 큰 흐름에서도 당장 경제 금융 시장에서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들도 높습니다.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또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자면 국가 차원, 국제기구 차원에서 움직인다라는 뜻은 결국에는 그런 방향에 있는 친환경 방향이나 이런 곳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후원, 지원, 정책적인 제도, 방향성이 잡힐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그런 정책이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면 기업들도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거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시장에서는 사실은 이것보다도 훨씬 전부터 그것과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었고 이제는 대중적으로도 당연히 알아둬야 하는 수준으로 널리 이야기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슈를 조금 계속해서 강조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8월 둘째 주 이야기를 다뤄봤는데요. 방금 마무리한 세 번째 이슈에 조금만 더 이야기를 붙이자면 종종 이제 이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 년 동안 4도가 올랐어요. 반년 동안 4도가. 근데 그것이 아주 느리게 진행되는 것은 그럴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작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일부 회복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가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죠. 그러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속도가 돼버리면 한 종족이 미처 적응하기도 전에 변화가 일어나 빠르게 절멸되는 경우 또 그 종을 포식하는 먹는 종이 또 절멸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마치 빙하처럼 지구도 환경 입장에서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어서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는 온도 변화기 때문에 언급이 된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뜨거워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오케이. 뜨거워지는 게 정말 극도의 단기간, 자연 생태계 기준으로 극도의 단기간에서 어떤 진화를 이뤄내기 전에 그리고 생태계가 적응하기 전에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다라고 구분을 지으시면 조금 더 제가 공부할 때도 그랬고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끝에 이야기까지 붙여봤는데요. 많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커피 믹스든 담배를 태우든 술자리에서든 그냥 이제 두런두런 할 수 있는 얘기 중에서 좀 있어 보이는 얘기로 다루실 수 있도록 가져와 봤어요. 그럼 여기까지 이상 티모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